그래도 여자는 가느다란 다리로 쉴 새 없이 말의 배를 찼다. 말은 발굽소리가 허공에 울릴 정도로 빠르게 달려왔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깃발처럼 어둠 속에서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화투불이 있는 곳까지 오지 못했다. 그런데 어둠에 잠긴 길 옆에서 호련 꽃기호 하고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몸을 위로 세우고 두 손에 쥔 고삐를 힘껏 당겼다. 말은 앞발의 발굽을 단단한 바위 위에 꾹 박아 넣었다. 꽃기호 꽃고 하고 닭이 다시 한번 울었다. 여자는 앗 하더니 단단히 쥐었던 고삐에서 한꺼번에 힘을 뺐다. 말은 양 무릎을 꺾었다. 타고 있던 사람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위 아래는 깊은 구렁이었다. 발굽 흔적은 아직도 바위 위에 남아있다. 닭 울음소리를 낸 것은 아마노자쿠.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후에 악귀가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역주. 였다. 이 발굽 흔적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한 아마노자쿠는 나의 원수다. 여섯째 밤. 운케이. 1223년. 가마쿠라 시대 전기의 불상 조각가. 사실적인 작품으로 남성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진 불상을 제작했다. 역주. 가 호국사의 산문에 인왕을 새긴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산책도 할 겸 가보았더니 나보다 앞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지런히 하마평을 해대고 있었다. 산문 앞 대여섯간, 약 10m 떨어진 곳에 커다란 적송이 있는데 그 줄기가 비스듬하게 산문의 기와 지붕을 숨기며 멀리 푸른 하늘까지 뻗어 있었다. 소나무의 윤곽과 붉게 칠한 문이 서로 대비되어 멋지게 보였다. 게다가 소나무의 위치가 좋았다. 문 왼쪽 끝을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비스듬하게 자르며 나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폭을 넓혀서 지붕까지 삐져나와 있는 것이 참으로 고풍스러웠다. 가마쿠라 시대 1185년부터 1333년 역주 라고도 여겨졌다. 그런데 구경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나와 마찬가지로 메이지 시대 1868년부터 1912년 역주의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인력거꾼들이 가장 많았다. 손님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서 있는 것이리라. 크기도 크군 하고 말했다.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야, 인왕이잖아. 아직도 인왕을 조각한단 말인가? 아, 그렇군. 난 말이야, 인왕은 전부 옛날 것들만 있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한 사내가 있었다. 와, 세 보이네요. 그럴만도 하지. 옛날부터 누가 제일 센가 하면 인왕만큼 센 사람도 없다고들 했으니까요. 야마토 다케노미코토. 기록에 전하는 고대 일본의 왕족. 역주. 보다도 더 세다고들 하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사내도 있었다. 이 사내는 엉덩이 부근의 옷자락을 허리춤에 찔러넣고 모자를 쓰지 않고 있었다. 아주 교육을 받지 못한 자 같았다. 운케이는 구경꾼들의 평판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끌과 망치를 움직이고 있었다. 눈길조차 전혀 주지 않았다. 높은 곳에 올라서 인왕의 얼굴 부근을 부지런히 새겨나가고 있었다. 운케이는 조그만 탄건 같은 것을 쓰고 스오우, 삼배의 가문을 넣은 서민의 평상복, 역주, 인지 뭔지 모를 커다란 소매를 등에서 동여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주 오래전 사람처럼 보였다.
웅성웅성 떠들고 있는 구경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운케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역시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운케이는 신기하다고도 기이한 모습이라고도 전혀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열심히 조각하고 있었다. 고개를 쳐들고 그 태도를 바라보고 있던 한 젊은 사내가 나를 돌아보더니 과연 운케이로군. 우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천하의 영웅은 단지 인원과 나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태도야. 훌륭하군. 이라고 칭찬했다. 나는 이 말을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젊은 사내 쪽을 힐끗 보았더니 젊은 사내가 바로 젖끌과 망치 다루는 손놀림 좀 봐. 자유자재로 부리는 묘경에 이르렀어. 라고 말했다. 운케이는 지금 막 일치 정도의 굵은 눈썹을 옆으로 파내고 끌의 날을 세로로 돌리자마자 비스듬하게 위에서부터 망치로 내리쳤다. 단단한 나무를 한번 깎아내자 굵은 나무 조각이 망치 소리에 응해서 튀는가 싶더니 콧방울을 있는 대로 벌린 환한 코의 옆면이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끌에 날을 대고 깎는 모습이 참으로 거침없었다. 그리고 의심이라고는 조금도 품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끌을 움직여서 생각한 대로 눈썹이나 코를 잘도 만들어내는군. 이라고 나는 너무나도 감탄했기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조금 전에 젊은 사내가 아니야. 저건 눈썹이나 코를 끌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저렇게 생긴 눈썹과 코가 나무 속에 묻혀있는 것을 끌과 망치의 힘으로 캐낸 것뿐이야. 마치 흙 속에서 돌을 캐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니 결코 틀릴 리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조각이란 그런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과연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나도 갑자기 인왕을 조각해보고 싶어졌기에 구경을 그만두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도구 상자에서 끌과 새망치를 꺼내들고 뒤뜰로 가보니 얼마 전에 폭풍으로 쓰러진 단풍나무를 장작으로 쓰려고 나무꾼에게 톱질을 하게 해둔 맞춤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나는 가장 커다란 것을 골라 기세 좋게 깎기 시작했으나 불행하게도 인왕은 찾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도 불행하게 파내지 못했다. 세 번째에도 인왕은 없었다. 나는 쌓여있던 장작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보았으나 그 어느 것에도 인왕은 숨겨져 있지 않았다. 마침내 메이지의 나무에는 인왕이 어디에도 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기에 운케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도 대충 짐작이 갔다. 7째 밤. 어떤 커다란 배에 타고 있었다. 그 배가 매일 밤낮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검은 연기를 뱉으며 파도를 가르고 나아갔다. 굉장한 소리였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 것인지는 몰랐다. 단지 물결 아래서부터 불에 달궈진 부젓가락 같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것이 높다란 돛대 바로 위까지 와서 한동안 걸려있는가 싶다가 어느 틈엔가 커다란 배를 추월해서 먼저 가버렸다. 그리고 달궈진 부젓가락처럼 치직하며 다시 물결 아래로 잠겨 들어갔다. 그럴 때마다 파란 물결이 멀리 맞은편에서 검붉은 색으로 끓어올랐다. 그러면 배는 굉장한 소리를 울리며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결코 따라잡지는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배의 사내를 붙들고 물어보았다. 이 배는 서쪽으로 가는 겁니까? 배의 사내는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으나 잠시 후
어째서? 라고 되물었다. 떨어져가는 해를 뒤쫓고 있는 것 같아서. 배의 사내가 껄껄 웃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서쪽으로 가는 해의 끝은 동쪽이로구나. 그게 사실일까? 동쪽에서 뜨는 해의 고향은 서쪽이로구나. 그것도 사실일까? 몸은 물결 위, 배 위에서의 잠. 흘러라, 흘러라. 라고 읊조리고 있었다. 배전으로 가서 보니 뱃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굵은 돛대줄을 당기고 있었다. 나는 한없이 불안했다. 언제 무태 오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몰랐다. 단 검은 연기를 내뱉고 파도를 가르며 간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 파도는 굉장히 넓은 것이었다. 끝도 없이 파랗게 보였다. 때로는 보랏빛으로도 보였다. 단지 배가 움직이는 주위만은 언제나 새하얗게 거품을 뿜고 있었다. 나는 한없이 불안했다. 이런 배에 있느니 차라리 몸을 던져 죽어버릴까도 싶었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아주 많았다. 대부분은 이국인인 듯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늘이 흐리고 배가 흔들릴 때 여자 하나가 난간에 기대 자꾸만 울고 있었다. 눈을 닦는 손수건의 색이 하얗게 보였다. 그러나 몸에는 사라사로 지은 듯한 서양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여자를 본 순간 슬픈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가판 위로 나가서 혼자 별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방인 한 명이 다가와서 천문학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시시하게 여겨졌기에 죽어야겠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천문학을 알 필요는 없었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그 이방인이 금우궁 꼭대기에 있는 칠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별도 바다도 전부 신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게 신을 믿느냐고 물었다. 나는 하늘을 본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한 번은 살롱으로 들어섰더니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 옆에 키가 크고 멋진 남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입이 아주 커다랗게 보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두 사람 이외의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나는 한층 더 시시해졌다. 결국은 죽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과감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내 발이 가판을 떠나 배와의 인연이 끊어진 찰나 갑자기 목숨이 아까워졌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만둘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좋든 싫든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단 아주 높게 만들어진 배인 듯 몸은 배에서 떠났으나 발은 좀처럼 물에 닿지 않았다. 그래도 붙들 것이 없었기에 몸은 점점 물에 가까워져 갔다. 발을 아무리 웅크려도 가까워져 갔다. 물빛은 검은색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검은 연기를 내뱉으며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나는 어디로 가는 배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역시 타고 있는 편이 좋다고 처음으로 깨달았으나 그 깨달음은 이용하지도 못하고 끝없는 후회와 공포를 품은 채 검은 파도 쪽으로 조용히 떨어져 갔다. 8째 밤
이발소의 문턱을 넘어섰더니 흰옷을 입고 모여있던 서너 명이 일제히 어서오세요라고 말했다.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니 네모난 방이었다. 두 면의 창이 열려 있고 나머지 두 면에는 거울이 걸려 있었다. 거울의 수를 헤아려 보니 6개 있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 앞으로 가서 앉았다. 그러자 엉덩이에서 푹 소리가 났다.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진 의자였다. 거울에는 내 얼굴이 멋지게 비쳤다. 얼굴 뒤로는 창이 보였다. 그리고 계산대와 격자 칸막이가 대각선으로 보였다. 격자 속에는 사람이 없었다. 창밖을 지나는 거리 사람들의 허리부터 윗부분이 잘 보였다. 쇼타로가 여자와 함께 지나고 있었다. 쇼타로는 어느 틈엔가 파나마 모자를 사서 쓰고 있었다. 여자도 어느 틈에 만든 건지 얼핏 알 수가 없었다. 양쪽 모두 자랑스러운 듯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두부장수가 나팔을 불며 지나갔다. 나팔을 입에 대고 있었기에 뺨이 벌에 쏘인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부은 채로 지나쳐버렸기에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평생 벌에 쏘인 채 있을 것처럼 여겨졌다. 게이샤가 나타났다. 아직 치장을 하지 않았다. 틀어올린 머리의 안쪽이 느슨해서 왠지 머리가 단정치 못했다. 얼굴도 잠이 덜 깼다. 혈색이 가엾을 정도로 나빴다. 그리고 인사를 하며 정말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 상대방은 아무래도 거울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흰옷을 입은 커다란 사내가 내 뒤로 와서 가위와 빗을 들고 내 머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옅은 수염을 비틀며 어떤가? 폼이 좀 날 것 같은가? 라고 물었다. 흰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든 호박색 빗으로 내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머리도 그렇고 어떤가? 폼이 좀 날 것 같은가? 라고 나는 흰 사내에게 물었다. 흰 사내는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짤깍짤깍 가위를 울리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것을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볼 생각으로 눈을 둥그렇게 떴으나 가위가 울릴 때마다 검은 털이 날아들었기에 무서워져서 이윽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흰 사내가 이렇게 말했다. 나리는 밖에 금붕어 장수를 보셨나요? 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흰 사내는 그 말뿐 부지런히 가위를 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로 위험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퍼뜩 눈을 떠보니 흰 사내의 소매 아래로 자전거 바퀴가 보였다. 인력거의 손잡이가 보였다. 보였는가 싶었는데 흰 사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눌러 휙 옆으로 돌렸다. 자전거와 인력거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가위 소리가 짤깍짤깍 들렸다. 잠시 후 흰 사내가 내 옆으로 돌아와 귀 부근을 자르기 시작했다. 털이 앞쪽으로 튀지 않게 되었기에 안심하고 눈을 떴다. 좁쌀떡, 떡 왔어요.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려왔다. 조그만 절구꽁이를 일부러 절구에 대고 박자에 맞춰서 떡을 찢고 있었다. 좁쌀떡 장수는 어렸을 때 보고 못 봤기에 잠깐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좁쌀떡 장수는 결코 거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떡을 찢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모든 시력을 다 동원해서 거울에 모서리를 들여다보듯 보았다. 그러자 계산대 격자 칸막이 안에 어느 틈엔가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피부가 거뭇하고 눈썹이 짙고 덩치가 커다란 여자였는데
머리를 은행잎 모양으로 묶고 검은 공단에 장식용 깃이 있는 겹옷을 입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지폐를 헤아리고 있었다. 지폐는 10엔짜리인 듯했다. 여자는 기다란 눈썹을 내리깔고 얇은 입술을 다문 채 열심히 지폐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는데 그 헤아리는 것이 참으로 빨랐다. 그러나 지폐의 숫자는 언제까지고 그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무릎 위에 놓여있는 것은 기껏해야 100장 정도였으나 그 100장이 언제까지 헤아려도 100장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 여자의 얼굴과 10엔 지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귓가에서 흰 사내가 커다란 목소리로 감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 좋은 때였기에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계산대의 격자 칸막이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격자 속에는 여자도 지폐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돈을 내고 밖으로 나오니 문 왼쪽에 타원형 모양의 통이 5개쯤 나란히 있고 그 안에 빨간 금붕어와 반점이 들어간 금붕어와 마른 금붕어와 살찐 금붕어가 많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금붕어 장수가 그 뒤에 있었다. 금붕어 장수는 자기 앞에 늘어놓은 금붕어를 턱을 괴고 바라본 채 가만히 있었다. 분주한 거리의 활동에는 거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서서 금붕어 장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금붕어 장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9째 밤. 세상이 왠지 모르게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다. 브레타 지브릴은 알몸의 말이 밤낮으로 저택주의를 거칠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것을 하급 병사들이 웅성대며 밤낮 없이 뒤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도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집에는 젊은 어머니와 3살이 된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어딘가로 갔다. 아버지가 어딘가로 가버린 것은 달이 없는 한밤중이었다. 마루 위에서 집신을 신고 검은 두건을 두르고 뒷문으로 나갔다. 그때 어머니가 들고 있던 육각형 작은 등롱이 어둠을 길고 가늘게 비춰 산 울타리 앞에 있는 오래된 노송나무를 밝혔다.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3살 된 아이에게 아버지는? 이라고 물었다. 아이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쯤 지나서 저쪽! 이라고 대답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시지? 라고 물어도 역시 저쪽! 이라고 답하며 웃었다. 그때는 어머니도 웃었다. 그리고 금방 오실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금방만을 기억했을 뿐이었다. 때로는 아버지는 어디? 라고 물으면 금방 이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밤이 되어 주위가 고요해지면 어머니는 허리띠를 고쳐매고 상어가죽으로 만든 칼집 속에 든 단도를 허리띠 속에 찔러 넣고 아이를 가느다란 띠로 등에 업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어머니는 언제나 집신을 신었다. 아이는 이 집신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등에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흙담이 이어져 있는 주택가를 서쪽으로 따라가 완만한 언덕길 끝에 내려서면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이 은행나무를 이정표 삼아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일정쯤 안쪽에 돌로 만든 신사의 기둥문이 있다. 한쪽은 논이고 한쪽은 조리대뿐인 가운데를 기둥문까지 가서 그곳을 지나면 어두운 삼나무 숲이 된다. 거기서 20간, 약 35m쯤 돌이 깔린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오래된 본전의 계단 아래에 서게 된다.
회색으로 깨끗이 닦아놓은 세전함 위에 커다란 방울의 끈이 매달려 있는데 낮에 보면 그 방울 옆에 하치망구라고 적힌 편액이 걸려 있다. 팔자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비둘기 2마리 같은 서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액이 있다. 대부분은 집안 사람이 쏘아 마친 금 관역을 쏘아 마친 사람의 이름에 덧붙인 것이 많다. 가끔은 칼을 넣은 것도 있다. 기둥문을 지나면 삼나무 꼭대기에서 언제나 올빼미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막치 집신 소리가 철벅철벅 들려왔다. 그것이 본전 앞에 멈추면 어머니는 우선 방울을 울린 다음 바로 허리를 숙이고 손뼉을 쳤다. 일본 신사에서 비는 방법으로 방울을 울리고 손뼉을 친 뒤 절을 한다. 역주. 대부분은 이때 올빼미가 갑자기 울지 않게 된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일심으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남편의 무사를 빌었다. 어머니의 생각에 남편은 사무라이이니 궁시의 신인 하치만에게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소망을 청하면 설마 들어주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고 한결같이 믿고 있었다. 아이는 이 방울 소리에 눈을 떠서는 주위를 둘러보고 새카만 어둠 속이기에 등에서 갑자기 우는 일이 곧잘 있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입속으로 무엇인가를 빌며 등을 흔들어 달래려 했다. 그러면 요행스럽게 울음을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더욱 심하게 울어대는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어머니는 쉽게 몸을 세우지 않았다. 남편의 운명을 한바탕 빌고 나면 이번에는 가느다란 띠를 풀고 등에 아이를 끌어내리듯 등에서 앞으로 돌려 두 손으로 안고 본전 위로 올라가 착하기도 하지. 잠깐만 기다리렴 하고 반드시 자신의 뺨을 아이의 뺨에 문질렀다. 그리고 가느다란 띠를 길게 해서 아이를 묶어놓은 뒤 그 한쪽 끝을 본당의 난간에 묶었다. 그런 다음 계단을 내려가 20간쯤 돌이 깔린 곳을 왔다 갔다 100번을 했다. 본당에 묶여있는 아이는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끈의 길이가 허락하는 만큼 넓은 툇마루 위를 기어다녔다. 그럴 때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매우 편안한 밤이었다. 하지만 묶어놓은 아이가 찔찔 울면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다. 오가는 발걸음이 매우 빨라졌다. 숨이 아주 찼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중간에 본전 위로 올라가 여러 가지로 달래놓은 뒤 다시 100번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며칠 밤이고 어머니가 애를 태우며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던 아버지는 먼 옛날에 떠돌이 무사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꿈속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다. 10째 밤. 쇼타로가 여자를 따라간 지 7일째 되는 날 밤에 불쑥 돌아왔는데 갑자기 열이 나서 털썩 자리에 눕고 말았다고 겐씨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쇼타로는 마을에서 으뜸 가는 호나마로 지극히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단, 한 가지 즐기는 것이 있었다. 파나마 모자를 쓰고 저녁이면 과일 가게 앞에 앉아서 거리를 지나는 여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꾸만 감탄했다. 그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정도의 특색도 없었다. 여자가 별로 지나지 않을 때는 거리를 보지 않고 과일을 보았다. 과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물복숭아와 사과와 비파와 바나나를 바구니에 아름답게 담아 바로 선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두 줄로 늘어놓았다. 쇼타로는 이 바구니를 보고는 아름답다고 말했다. 장사를 할 바에는 과일 장사가 최고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파나마 모자를 쓰고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 그 빛깔이 좋다며 여름 귤 등을 품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돈을 내고 과일을 산 적은 없었다. 공짜로는 물론 먹지 않았다. 빛깔만 칭찬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한 여자가 갑자기 가게 앞에 나타났다. 신분이 높은 사람인 듯 훌륭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 기모노의 색이 쇼타로의 마음에 아주 들었다. 게다가 쇼타로는 여자의 얼굴에 아주 감탄하고 말았다. 그랬기에 소중한 파나마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더니 여자가 바구니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것을 가리키며 이걸 주세요 라고 말했고 쇼타로는 바로 그 바구니를 집어 건네주었다. 그러자 여자는 그것을 살짝 들어보고는 어머, 무거워라 라고 말했다. 쇼타로는 원래 한가한 데다가 매우 싹싹한 남자였기에 그럼 대까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자와 함께 과일 가게를 나섰다.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쇼타로라고 해도 너무 한가로웠다. 예산일이 아닐 것이라며 친척들과 친구들이 수선을 피우고 있는데 7일째 되는 날 밤에 불쑥 돌아왔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쇼씨, 어디에 가 있었어? 라고 묻자 쇼타로는 전차를 타고 산에 갔었다고 대답했다. 아무래도 아주 긴 전차인 모양이었다. 쇼타로의 말에 의하면 전차에서 내렸더니 바로 벌판이 나왔다고 한다. 아주 넓은 벌판으로 어디를 둘러봐도 파란 풀만 자라나 있었다. 여자와 함께 풀 위를 걷고 있자니 갑자기 절벽 끝에 이르렀다. 그때 여자가 쇼타로에게 여기서 뛰어들어 보세요 라고 말했다. 아래를 들여다보니 벼랑은 보였으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쇼타로는 다시 파나마 모자를 벗고 제삼 거절했다. 만약 과감하게 뛰어내리지 않으면 돼지가 핥을 텐데 그래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쇼타로는 돼지와 구모에몬, 도주켄 구모에몬, 1873년부터 1916년, 일본 전통 창가를 부르던 사람, 무사도 고추를 내용으로 삼아 유명해졌다. 역주. 을 아주 싫어했다. 그래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역시 뛰어들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돼지가 한 마리 코를 울리며 다가왔다. 쇼타로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가느다란 빌랑나무 지팡이로 돼지의 콧등을 때렸다. 돼지는 꾀액 소리를 지르며 휙 몸을 뒤집더니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쇼타로가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자니 다시 돼지 한 마리가 커다란 코를 쇼타로에게 문지르기 위해 다가왔다. 쇼타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지팡이를 치켜 올렸다. 돼지는 꾀액 울며 다시 곤두박질쳐 구멍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러자 다시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때 쇼타로는 퍼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맞은편을 바라보니 멀리 푸른 초원 끝부분에서부터 수만 마리가 아닐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돼지들이 무리를 지어 이 절벽 위에 서 있는 쇼타로를 향해 코를 울리며 일직선으로 오고 있었다. 쇼타로는 진심으로 무서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기에 가까이 온 돼지의 콧등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빌랑나무 지팡이로 때렸다. 신기하게도 지팡이가 코에 닿기만 하면 돼지는 휙 궤곡 속으로 떨어졌다. 들여다보니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을 곤두박질치는 돼지가 행렬을 이루며 떨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저렇게 많은 돼지를 계곡으로 떨어뜨린 걸까 싶자 쇼타로는 스스로도 무서워졌다. 그래도 돼지는 차례차례로 왔다. 검은 구름에 발이 자라나서 푸른 풀을 밟으며 헤치고 나오는 듯한 기세로 끝도 없이 코를 울리며 왔다.
쇼타로는 필사의 용기를 내서 돼지의 콧등을 7일 낮 6일 밤 동안 때려댔다. 하지만 마침내 기력이 다해서 손이 곤약처럼 흐물흐물해졌기에 결국은 돼지가 그를 핥고 말았다. 그리고 절벽 위에 쓰러졌다. 겐시는 쇼타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 뒤 그래서 여자를 너무 보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겐시는 쇼타로의 파나마 모자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쇼타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파나마는 겐시의 것이 되리라. 런던 탑. 2년의 유학 중 딱 한 번 런던 탑을 관람한 적이 있었다. 그 후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한 날도 있었으나 그만두었다. 같이 가자고 한 사람도 있었으나 거절했다. 처음 가서 얻은 기억을 두 번째에 깨버리기는 아깝다. 세 번째에 눈에서 씻어내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탑의 관람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구경을 간 것은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다. 그 무렵에는 방향도 잘 몰랐고 지리 따위는 애초부터 알지 못했다. 마치 고텐바, 시즈오카 현 동부의 위치, 후지산 주변과 하코네 관광의 교통 거점이 되는 고산도시다. 역주. 의 토끼가 갑자기 니혼바시. 도쿄 중앙부에 있는 지명으로 도쿄의 번화가 중 한 곳. 역주. 한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릴 것처럼 여겨졌으며 집에 돌아오면 기차가 내 방에 충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 울림, 이 군중 속에서 2년을 살면 내 신경의 섬유도 결국에는 냄비 속의 청각채처럼 흐물흐물해지리라. 막스 노르다우의 태화론. 1849년부터 1923년. 헝가리의 소설가, 평론가, 의사. 태화론, 다이 인타릉은 타락 또는 퇴폐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역주. 을 새삼스럽게 커다란 진리처럼 생각한 적조차 있었다. 게다가 나는 다른 일본인처럼 소개장을 들고 신세를 지러 갈 곳도 없었고 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재료하고 있는 몸도 물론 아니었기에 두려움 속에서 지도 한 장을 안내자 삼아 매일 구경을 위해서 혹은 볼일을 보기 위해서 밖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기차는 타지 않았다. 마차도 타지 않았다. 혼잡한 교통기관을 이용하면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그 넓은 런던을 사방팔방으로 오가는 기차도, 마차도, 전기철도도, 강삭철도, 케이블카, 역주, 도. 내게는 그 어떤 편의도 주지 못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거리에 다다를 때마다 지도를 펴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떠밀리며 발길을 옮겨야 할 방향을 결정했다. 지도로 알 수 없을 때에는 사람에게 물었다. 사람에게 물어도 모를 때에는 순사를 찾았다. 순사로도 안 될 때에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몇 명이 됐든 아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붙들어서 묻고 불러서 물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내 목적지에 도달하곤 했다. 탑을 구경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외출을 할 수 없었던 때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려 해도 올 곳이 없고 가려 해도 갈 곳을 알 수 없다고 하면 무슨 선어 같지만 나는 어느 길을 지나서 탑에 이르렀는지 또 어떤 거리를 가로질러서 우리 집에 돌아왔는지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지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단지 탑을 구경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탑 그 자체의 광경은
지금도 눈앞에 생생히 그려볼 수가 있다. 그 앞은? 이라고 물으면 난처해진다. 뒤는? 이라고 물어도 답을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앞을 잊고 뒤를 잃은 중간만이 홀로 밝다. 마치 어둠을 찢는 번개가 눈썹에 떨어지면 보였다가는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런던탑은 전생의 꿈의 발화점 같다. 런던탑의 역사는 영국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과거라는 기이한 물건을 덮고 있던 장막이 스스로 찢어져 감실 안의 은은한 빛을 20세기 위에 반사하는 것이 런던탑이다. 모든 것을 장사 지내는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되돌아가 고대의 한 조각이 현대로 떠오른 것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 런던탑이다. 인간의 피, 인간의 육신, 인간의 죄가 결정이 되어 말, 차, 기차 속에 남겨진 것이 런던탑이다. 이 런던탑을 템스강 건너편의 탑교 위에서 눈앞에 바라본 순간 나는 지금의 사람일까 아니면 옛날 사람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조차 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겨울의 초입이라고는 하지만 고요한 날이었다. 하늘은 잿물통을 뒤섞어 놓은 듯한 색으로 탑 위에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벽토를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템스의 흐름은 물결도 일으키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억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돛담배가 한 척 탑 아래를 지났다. 바람 없는 강에서 돛을 다루어야 했기에 불규칙한 삼각형의 하얀 날개가 언제까지나 같은 장소에 멈춰있는 듯했다. 커다란 거룻배 두 척이 올라오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사공이 선미에 서서 노를 젓고 있었다. 이것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탑교의 난간 부근에서는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아마도 갈매기일이라. 둘러보니 모든 것이 고요했다. 나른하게 보였다. 졸고 있었다. 모두 과거의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싸늘하게 20세기를 경멸하듯 서 있는 것이 런던탑이었다. 기차도 달려라. 전차도 달려라. 적어도 역사가 존재하는 한 나만은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라도 하듯 서 있었다. 그 거대함에는 새삼스럽게 놀랐다. 이 건축을 흔히 탑이라 칭하고 있지만 탑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뿐이고 사실은 수많은 성루로 이루어진 커다란 지성이었다. 줄줄이 늘어서 있는 성루 가운데는 둥근 것, 각이진 것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하나같이 우물한 잿빛을 하고 있어서 전 세기의 기념을 영원히 전하겠다고 맹세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구단에 있는 유슈칸. 구단은 교토 지오다 구 북서부에 있는 지구. 유슈칸은 야스쿠니 신사가 운영하는 전쟁 박물관. 1882년에 설립. 역주. 을 돌로 만들어 20-30개 늘어놓고 그것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혹시 이 탑과 비슷한 것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암갈색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공기 속에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20세기의 런던이 나의 마음속에서 점차 사라짐과 동시에 눈앞 탑의 모습이 환영처럼 과거의 역사를 내 뇌리에 그려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홀짝거리며 마시는 떨떠름한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잠에서 덜 깬 꿈의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듯 여겨졌다. 얼마쯤 지나자 맞은편 기슭에서 기다란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 끄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멈춰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던 나는 갑자기 강을 건너 탑으로 가보고 싶어졌다. 기다란 손은 한층 더 강하게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곧 발걸음을 떼어 탑교를 건너기 시작했다. 기다란 손이 휙휙 잡아 끌었다. 탑교를 건너서는 한달음에 탑의 문까지 달려갔다. 3만 평이 넘는 과거의 거대한 자석이 순식간에 현세에 부유하고 있는 이 조그만 철조각을 흡수해버렸다. 문에 들어서서 뒤를 돌아본 순간 근심의 나라에 가고 싶은 자는 이 문을 지나라. 영겁의 가책을 만나고 싶은 자는 이 문을 지나라. 미혹의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자는 이 문을 지나라. 정의는 고매한 주인을 움직이고 신의 위세는 가장 높은 지혜는 최초의 사랑은 나를 만든다.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 단지 무궁이 있어서 나는 무궁을 견디는 자다. 이 문을 지나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 제3가 역주. 이런 문구가 어딘가에 새겨져 있지 않을까 여겨졌다. 나는 이때 이미 평정심을 잃은 상태였다. 물이 없는 해자에 걸린 석교를 건너가니 맞은편에 탑 하나가 있었다. 이는 둥근 모양의 석조로 석유 탱크처럼 생겼는데 마치 거인의 문기둥처럼 좌우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아래를 지나서 맞은편으로 빠져나갔다. 중탑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조금 가니 왼쪽에 종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무쇠로 된 방패, 철투구가 들판을 덮은 가을 아지랑이처럼 보여 적이 멀리에서부터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탑 위에 종을 울렸다. 별이 어두운 밤, 벽 위를 돌아다니는 보초병의 빈틈을 이용해 달아난 죄수가 거꾸로 들이운 횃불 속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도 탑 위에 종을 울렸다. 마음이 오만한 시민들이 임금의 정치가 옳지 않다며 개미처럼 탑 아래로 밀고 들어와 북적북적 소란을 피울 때도 역시 탑 위에 종을 울렸다. 탑 위의 종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울렸다. 어떨 때는 정신없이 울렸고 어떨 때는 일심으로 울렸다. 조상이 올 때는 조상을 죽이고서라도 울리고 부처가 올 때는 부처를 죽이고서라도 울렸다. 설이 내린 아침, 눈 내리는 저물녘, 비 내리는 날, 바람 부는 밤을 몇 번이고 울리던 종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내가 머리를 들어 담쟁이의 낡은 석류를 올려다보았을 때는 숙연하게 100년의 울림을 이미 거둔 뒤였다. 다시 조금 더 가니 오른쪽에 역정문이 있었다. 문 위에는 세인트 토마스 탑이 솟아있다. 역정문이라는 이름부터가 벌써 무시무시하다. 옛날부터 탑 안에 생매장당한 수천 명의 죄인들은 모두 배로 이 문까지 후송되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려 일단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세상의 태양은 다시 그들을 비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템스는 삼도천이었으며 이 문은 저승으로 가는 입구였던 것이다. 그들은 눈물의 물결에 흔들리며 이 동굴처럼 어두컴컴한 아치 아래까지 배에 실려 끌려왔다. 입을 벌려 정어리를 들이마시는 고래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오자마자 끼익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떡갈나무 문이 그들과 세상의 빛을 영원히 갈라놓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숙명이라는 괴물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일 잡아먹힐지, 글피에 잡아먹힐지, 혹은 또 10년 뒤에 잡아먹힐지 괴물 외에는 아는 자가 없었다. 이 문에 배전을 댄 배 안에 앉아오는 동안 죄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노가 휘어질 때, 물방울이 배전에 떨어질 때,
노젓는 사람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남은 목숨을 헤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리라.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품이 넓은 검은색 성직자 옷을 두른 사람이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렸다. 그는 대주교 크랜머, 토마스 크랜머, 1489년부터 1556년, 영국의 종교개혁가, 헨리 8세의 이혼을 옹호하며 왕의 인정을 받았다. 이후 영국 국교회의 기초를 닦았으나 메리 1세의 가톨릭 반동시대의 화형에 처해졌다. 역주 였다. 파란 두건을 눈썹까지 깊이 두르고 하늘색 비단 아래 쇠사슬의 장막을 두른 훌륭한 사내는 와이엇, 토마스 와이엇 더 영거, 1521년부터 1554년, 영국의 정치가이자 반군 지도자, 메리 1세 때 반란을 일으켰으나 붙잡혀 처형당했다. 역주 1이라. 그는 거침없이 배전에서 뛰어내렸다. 화려한 새의 깃털을 모자에 꽂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칼의 손잡이에 왼손을 걸친 채 은 물림새로 장식한 구두의 발끝을 가볍게 돌계단 위에 옮긴 것은 롤리, 서 월터 롤리. 1552년부터 1618년, 영국의 탐험가. 엘리자베스 1세의 총애를 받아 북아메리카 식민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제임스 1세 때 반역 혐의로 처형당했다. 역주 일까? 나는 어두운 아치 아래를 들여다보며 건너편 돌계단에 찰싹이는 물결의 빛이 보이지는 않을까 목을 길게 늘였다. 물은 없었다. 역정문과 템스강은 제방공사의 준공 이후 연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았다. 수많은 죄인을 삼키고 수많은 호송선을 내뱉었던 역정문은 그 옛 모습 곁에서 찰랑이던 물결 소리를 들을 방법을 잃었다. 단지 맞은편에 있는 혈탑의 벽 위에 커다란 철고리가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옛날에는 배를 매는 밧줄을 이 철고리에 묶었다고 한다. 왼쪽으로 꺾어져 혈탑의 문으로 들어갔다. 옛날 장미전쟁, 1455년부터 1485년까지 영국의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사이에서 벌어졌던 왕위 쟁탈전. 이 전쟁으로 귀족과 기사의 세력이 꺾이고 왕권이 강화되어 영국은 절대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역주. 때 수많은 사람들을 유폐한 곳이 이 탑이었다. 풀처럼 사람을 베고 닭처럼 사람을 짓밟고 말린 연어처럼 시체를 쌓은 것이 이 탑이었다. 혈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해가 되었다. 아치 아래에 파출소 같은 작은 공간이 있고 그 옆에 투구 모양의 모자를 쓴 병사가 총을 짚고 서 있었다. 매우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얼른 당번을 마치고 예의 술집에서 한 잔 기울이며 정부와 놀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탑의 벽은 불규칙한 돌을 쌓아 올려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표면은 결코 매끄럽지 못했다. 곳곳에 덩굴이 들러붙어 있었다. 높다란 곳으로 창이 보였다. 건물이 큰 탓인지 밑에서 보면 아주 작았다. 쇠창살이 달려있는 듯했다. 당번벽이 석상처럼 버티고 서서 마음속으로 정부와 희lun거리는 옆에서 나는 눈썹을 가운데로 모으고 손차양을 해서 그 높다란 창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창살을 통해 고대의 생유리에 희미한 빛살이 비쳐 반짝반짝 반사되었다. 마침내 연기와 같은 막이 걷히고 공성의 무대가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창 안쪽은 두꺼운 장막이 쳐져 있어서 낮에도 어두컴컴하다. 창과 마주한 벽은 회반죽도 바르지 않은 알몸뚱이 돌이고 옆방과는 세계 멸망의 날에 이르기까지 미동도 않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단
그 한가운데의 육첩, 약 10제곱미터쯤 되는 장소는 흐릿한 색의 테피스트리로 덮여 있다. 바탕은 회색을 띤 남색, 무늬는 옅은 노란색인 알몸의 여신상과 여신상 주위 전면에 염색한 당초다. 석벽 옆에는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다. 두툼한 떡갈나무에 심까지 보일 정도로 깊이 새긴 포도와 포도 덩굴과 포도잎이 손발이 닿는 곳만 빛을 반사한다. 이 침대의 끝으로 두 어린아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 명은 10서너 살, 한 명은 10살 정도라 여겨진다. 어린 쪽은 침대 위에 앉아 침대 기둥에 반쯤 몸을 기댄 채 힘없이 두 다리를 대롱대롱 늘어뜨리고 있다. 오른쪽 팔꿈치를 갸웃이 기울인 얼굴과 함께 앞으로 내밀어 나이 많은 사람의 어깨에 걸친다. 나이 많은 쪽은 어린 사람의 무릎 위에 금박으로 장식한 커다란 책을 펼쳐놓고 그 펼쳐진 페이지 위에 오른손을 놓는다. 상아를 문질러 부드럽게 한 것처럼 아름다운 손이다. 두 사람 모두 까마귀의 날개만큼이나 검은 상의를 입고 있는데 피부가 매우 하얀 탓에 한층 더 눈에 띈다. 머리의 색, 눈의 색, 심지어는 눈썹 끝과 콧날에서부터 옷자락 끝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모두 거의 똑같아 보이는 것은 형제이기 때문이리라. 형이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무릎 위에 있는 책을 읽는다.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죽어야 할 때의 모습을 그려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매일 밤낮으로 죽기를 바라라. 곧 신 앞으로 나아갈 나의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동생은 더없이 가련한 목소리로 아멘 하고 말한다. 때마침 멀리서 불어온 초겨울 찬바람이 높다란 탑을 흔들어 벽마저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바탕 휑 울어댄다. 동생은 찰싹 몸을 붙이고 형의 어깨에 얼굴을 문지른다. 눈처럼 하얀 이불의 일부가 살포시 부풀어 오른다. 형은 다시 읽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밤이 오기 전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라. 밤에는 내일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 각오야말로 존귀한 것. 꼴사나운 죽음이야말로 더 없는 수치다. 동생은 다시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 목소리는 떨고 있다. 형은 조용히 책을 덮고 그 조그만 창 쪽으로 걸어가 바깥 모습을 보려 한다. 창이 높아 키가 닿지 않는다.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서 까치발을 한다. 백리를 감싼 검은 안개 속으로 흐릿하게 겨울의 해가 비친다. 도살당한 개의 선혈로 물들인 것 같다. 형은 오늘도 또 이렇게 저무는 걸까? 하며 동생을 돌아본다. 동생은 단지 추워 라고만 대답한다. 목숨만 살려준다면 큰아버지께 왕위를 바칠 것을 하고 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동생은 어머니를 보고 싶어 라고만 말한다. 그때 맞은편에 걸려있는 테피스트리에 새겨진 여신의 나체상이 바람도 없는데 두어 번 흔들흔들 움직인다. 갑자기 무대가 바뀐다. 보니 탑문 앞에 한 여자가 검은 상복을 입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 얼굴빛은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어딘가 품격 있고 고상한 부인이다. 잠시 후 자물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부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여자가 묻는다. 아니요. 라고 딱하게 됐다는 듯 남자가 대답한다. 만나게 해주고 싶지만 공적인 규율이 그러하여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을 베풀기는 쉬운 일이지만. 이라고 말하다 갑자기 입을 다물고 주위를 둘러본다. 해자 안에서 논병아리가 불쑥 떠오른다. 여자는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남자에게 주고 아주 잠깐 들여다보기만 하겠네. 여자의 청을 거절하는 남자는 매정한 사람일세. 라고 말한다. 남자는 목걸이를 손가락 끝에 감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논병아리가 문득 물속으로 잠긴다. 잠시 후 말한다. 옥지기는 옥의 규율을 깰 수 없습니다. 아드님들은 탈도 없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계십니다. 마음 놓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며 금목걸이를 돌려준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목걸이만이 돌바닥 위에 떨어져 짤그락 소리를 낸다.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말인가? 라고 여자가 묻는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하고 옥지기가 단호하게 말한다. 검은 탑의 그림자, 딱딱한 탑의 벽, 차가운 탑의 인간. 이라고 말하며 여자는 훌쩍훌쩍 운다. 무대가 다시 바뀐다. 키가 큰 검은 옷차림의 그림자가 하나 안뜰 구석에서 나타난다. 이끼 차가운 돌담 속에서 쓱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밤과 안개의 경계에 서서 몽롱하게 주위를 둘러본다. 잠시 후 역시 검은 옷차림의 그림자가 또 하나 어둠의 바닥에서 솟아오른다. 망루의 꼭대기에 높다랗게 걸려있는 별빛을 올려다보며 날이 저물었다고 키가 큰 사람이 말한다. 낮의 세계에는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 라고 한 사람이 대답한다. 사람도 여럿 죽여봤지만 오늘처럼 꿈자리가 뒤숭숭할 일도 없을 거야. 라며 높다란 그림자가 낮은 쪽을 본다. 테피스트리 뒤에서 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차라리 그만두고 돌아가 버릴까 생각했어. 라고 작은 쪽이 솔직하게 말한다. 목을 조를 때 꽃 같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었어. 투명할 정도의 이마에 자줏빛 힘줄이 솟았어. 그 괴로워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 검은 그림자가 다시 검은 밤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망루 위에서 시계소리가 댕 하고 울린다. 공상은 시계소리와 함께 깨졌다. 석삭처럼 서있던 보초병이 총을 어깨에 걸치고 저벅저벅 바닥의 돌 위를 걷고 있었다. 걸으며 정부와 손을 잡고 산책할 때를 꿈꾸고 있었다. 혈탑 아래를 지나 맞은편으로 나서자 아름다운 광장이 나왔다. 그 한가운데가 약간 높았다. 그 높은 곳에 백탑이 있었다. 백탑은 탑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예전에는 성의 중심이었다. 가로 20간, 약 36m, 세로 18간, 약 32.4m, 높이 15간, 약 27m, 벽의 두께 1장 5자, 약 4.5m. 사방의 모서리에 망루가 솟아있고 곳곳에 노르만 시대의 총황까지도 보였다. 1399년 국민이 33개조의 잘못을 들어 리처드 2세, 1367년부터 1400년 와트 타일러의 난을 진압하였으나 전제정치로 민중의 반감을 초래하여 랭커스터가의 헨리에게 폐위, 살해되었다. 역주. 에게 양위를 요구한 것이 이 탑 안에서였다.
성직자, 귀족, 무사, 법사 앞에서 그가 천하를 향해 양위를 선고한 것이 이 타반에서였다. 그때 자리를 물려받은 헨리가 일어나 이마와 가슴에 십자가를 긋고 말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헨리는 이 대영국의 왕건과 왕위를 우리의 정통한 피, 은혜로운 신, 친애하는 벗의 도움을 빌려 잇겠다. 라고. 한편 선왕의 운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시체가 폰티프레트 성에서 옮겨져 세인트폴 성당에 도착했을 때 2만의 군중이 그의 시체를 둘러쌌는데 그 수척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 어떤 자는 말했다. 8명의 자객이 리처드를 둘러쌌을 때 그는 한 사람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 한 사람을 베고 2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엑스턴, 세익스피어의 리처드 2세에 등장하는 인물로 런던탑이 유폐되어 있던 리처드 2세를 살해한 인물이다. 역주. 이 등 뒤에서 휘두른 일격에 마침내 원한을 품은 채 죽은 것이라고. 어떤 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니야. 리처드는 단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라고. 어느 쪽이든 흔한 일은 아니다. 제왕의 역사는 비참함의 역사다. 1층의 한 방은 윌터 롤리가 유폐되었을 때 만국사에 초고를 쓴 곳이라고 전해진다. 그가 엘리자베스식의 반바지에 비단 양말을 무릎에서 묶은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올리고 깃털펜의 끝을 종이 위에 댄 채 머리를 약간 기울여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 방은 볼 수 없었다. 남쪽으로 들어가 나선형 계단을 오르자 거기에 유명한 무기진열장이 있었다. 수시로 손질을 하는지 전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일본에 있을 때 역사나 소설에서 읽었을 뿐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명료해진다는 점이 매우 기뻤다. 그러나 기쁜 것은 일시적인 일이고 지금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으니 역시 전과 다를 바 없다. 단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갑주다.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이 헨리 6세가 착용했던 것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전체가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곳곳에 상감이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함이었다. 그런 갑주를 착용한 사람은 적어도 키가 7척쯤 되는 거한이 아니면 안 되었으리라. 내가 감탄해서 그 갑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터벅터벅 발소리를 울리며 내 곁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비프 히터. 빨간 제복을 입은 런던탑의 경비병, 역주, 였다. 비프 히터라고 하면 시종일관 소고기라도 먹는 사람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런던탑의 관리인이다. 실크 해트를 납작하게 만든 듯한 모자를 쓰고 미술학교 학생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통이 넓은 소매 끝을 묶고 허리 부근을 띠로 졸랐다. 옷에도 무늬가 있었다. 무늬는 아이누인이 입는 한텐, 일본 옷의 겉에 입는 짧은 옷 중 하나, 역주. 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매우 단순한 직선을 늘어놓아 뿔 모양으로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어떨 때 그는 창까지 들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끝이 짧고 자루 끝에 술이 달린 삼국지에라도 나올 것 같은 창을 들었다. 그 비프 히터 가운데 한 사람이 내 뒤에 멈춰섰다. 그는 키가 별로 크지 않고 뚱뚱한 살에 흰 수염이 많은 비프 히터였다. 당신은 일본인 아니신가요? 라고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는 현재의 영국인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가 3, 400년 전의 옛날에서 잠깐 얼굴을 내밀었거나 혹은 내가 갑자기 3, 400년 전의 옛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말없이 가볍게 끄덕였다. 이리 오라기에 따라갔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오래된 일본제 갑주를 가리키며 보았냐고 말하기라도 하는 듯한 눈빛을 했다. 나는 다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몬고가 찰스 2세에게 헌상한 것이라고 비프히터는 설명해 주었다. 나는 세 번째로 고개를 끄덕였다. 백탑을 나서서 뷰첸프탑으로 갔다. 도중에 전리품인 대포가 늘어서 있었다. 그 앞쪽의 일부가 철책에 둘러싸여 있고 사슬의 일부에 팻말이 달려 있었다. 읽어보니 사형장터였다. 2년이고 3년이고 길 때는 10년이나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의 암실에 갇혀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지상으로 끌려 나오는 것은 지하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곳에 세워지기 위해서였다.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고 기쁘구나 생각할 틈도 없이 눈앞이 캄캄해져 사물의 색조차 눈에 똑바로 들어오기 전에 하얀 도끼의 날이 훌쩍 세척의 허공을 갈랐다. 흐르는 피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차가워졌으리라. 까마귀가 한 마리 내려왔다. 날개를 접고 검은 부리를 세운 채 사람을 봤다. 응고된 백년백혈의 원한이 화조의 모습이 되어 오랜 세월 이 불길한 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어오는 바람에 느릅나무가 사사 움직였다. 바라보니 가지 위에도 까마귀가 있었다. 잠시 후 또 한 마리가 날아왔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곁에 7살쯤 된 사내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가 서서 까마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스풍의 코와 구슬을 녹인 듯 고운 눈과 새하얀 목덜미를 이루고 있는 곡선의 흐름이 내 마음을 적잖이 움직였다. 아이가 여자를 올려다보며 까마귀가 하고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까마귀가 추운 것 같으니 빵을 주고 싶어 라고 졸랐다. 여자는 조용히 저 까마귀는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아이가 왜? 라고 물었다. 여자는 기다란 속눈썹 속에 떠있는 듯한 눈으로 까마귀를 바라보며 저 까마귀는 5마리가 있어요 라고만 말했을 뿐 아이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뭔가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싶을 만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와 저 까마귀 사이에 어떤 신비한 인연이라도 있는 것 아닐까 의심했다. 그녀는 까마귀의 기분을 자신의 일처럼 말했으며 3마리밖에 보이지 않는 까마귀를 5마리 있다고 단언했다. 이상한 여자를 내버려 두고 나는 뷰첸프탑에 들어갔다. 런던탑의 역사는 뷰첸프탑의 역사이자 뷰첸프탑의 역사는 비참함의 역사다. 14세기 후반에 에드워드 3세가 건립한 이 3층 탑의 1층에 들어선 자는 그 들어선 순간 100대에 걸친 유한이 결정을 이룬 무수한 기념을 주위의 벽 위에서 볼 수 있으리라. 모든 원한, 모든 분노, 모든 근심과 슬픔이 그 원한, 그 분노, 그 근심과 슬픔의 극단에서 발생하는 위로와 함께 91종의 제사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보는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차가운 철필로 무정한 벽을 파서 자신의 불운과 정해진 업보를 새긴 사람은 과거라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에 매장되었고 헛되이 문자만 언제까지고 이승의 빛을 보고 있다.
그들은 굳이 스스로를 우롱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기이하게 여겨졌다. 세상에는 반어라는 것이 있다. 백이라고 하면 흙을 의미하고 작다고 외쳐서 큰 것을 떠오르게 한다. 모든 반어 가운데 스스로도 모르는 채로 후세에 남기는 반어만큼 맹렬한 것도 또 없으리라. 무덤이네, 기념비네, 상패네, 수상이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한은 덧없는 물질에서 지나간 세월을 떠오르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나는 떠나지만 나를 전하는 것은 남는다는 생각은 떠난 내게 상처를 주는 매개물이 남는다는 뜻이지, 내가 그것 속에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사람의 말이라 여겨진다. 미래의 세상에까지 반어를 남겨 포말 같은 몸을 비웃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 여겨진다. 나는 죽을 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으리라. 죽은 뒤에는 묘비도 세우지 못하게 하리라. 살은 태우고 뼈는 가루로 만들어 서풍이 강하게 부는 날에 하늘을 향해 뿌리게 하리라는 등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은 걱정을 한다. 제사의 형태는 말할 것도 없이 일정하지가 않았다. 어떤 자는 한가로움에 의지해서 정성스러운 해서체로 썼으며 어떤 자는 급한 마음에서인지 억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되는 대로 벽을 긁어 마구 갈겨 쓴 글씨로 새겼다. 또 어떤 자는 자기 집안에 문장을 새기고 그 안에 고와한 글을 적었으며 혹은 방패 모양을 그리고 그 내부에 읽기 어려운 구절을 남겨놓았다. 서체의 다름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역시 결코 한 가지가 아니었다. 영어는 물론 이탈리아어도 라틴어도 있었다. 왼쪽에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에 있다고 새긴 것은 파스류라는 성직자의 글이었다. 이 파스류는 1537년에 참수당했다. 그 옆에 요한 데커라는 서명이 있었다. 데커는 어떤 자인지 알 수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문의 입구에 TC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도 이니셜뿐이어서 누구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면밀한 것이 있었다. 우선 오른쪽 끝에 십자가를 새겨 심장을 장식하고 그 옆에 해골과 글을 새겨 놓았다. 조금 더 가니 방패 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운명은 나로 하여금 덧없이 무심한 바람에 호소하게 한다. 시간도 깨져라. 나의 별은 슬프구나. 내게 매정하구나.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중생을 사랑하라. 신을 두려워하라. 왕을 경외하라. 고 되어 있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았다. 무릇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괴로운가 하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의식의 내용의 변화가 없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인데 살아있으면서도 이 활동을 억압받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빼앗겼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죽음보다 한층 더 커다란 고통이다. 이 벽 주위를 이렇게까지 도말한 사람들은 모두 이 죽음보다 괴로운 고통을 맛본 것이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 고통과 싸우다 마침내 더는 버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부러진 못이나 날카로운 손톱을 이용해서 아직 무사할 때의 일을 추구하고 태평함 속에서 불평을 내뱉고 평지 위에 파란을 그린 것이리라.